저는 실제로 그런 거 그림자 속에선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말이야, 씨발. 대박. 불도 진짜 같지 않고 그래픽 같아, 그지?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의 크스토보에서 7월 2일 밤에 폭발이 일어난 후 루코일 정유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에서는 마침내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빵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국내 연료 위기의 규모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가족보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연방의 12개 지역에서 AI-92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같은 등급 휘발유보다 더 비쌌습니다. 동시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2026년에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고 불평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중동전쟁 이전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즉, 크렘린의 초과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같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의 나토 군사 인프라를 정찰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조선들에서 러시아인들이 유럽 국가들을 향해 드론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에서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테러를 조직한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용의자가 재판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50세의 우크라이나 시민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인을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치입니다.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 댓글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7월 2일 하루를 정리해봅시다. 자,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의 크스토보에서 7월 2일 밤 바로 러시아군이 키우의 주택과 병원을 공격하던 그 순간 크스토보에서는 폭발음이 들렸고 이후 루코일 정유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스토보에 위치한 루코일 니즈니 노브고로드 정유소를 공격했습니다. 네프테오르그 신테즈 공장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난 뒤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도시 위로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정유소의 설계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700만 톤으로 러시아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정유소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공식적으로 니즈니 노브고로드 정유소와 니즈니 노브고로드주 크스토보시의 스타롤리키에바 선형 생산 디스패처 스테이션에 성공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까지의 거리는 850km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니즈니 노브고로드 정유소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정유소는 휘발유, 디젤 연료, 항공용 등유 및 기타 석유 제품을 생산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스타롤리케에바 생산 관제소는 주요 석유 제품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를 통해 연료가 러시아 중부 지역으로 운송됩니다. 즉, 이제 정유소뿐만 아니라 석유 제품을 러시아 중부로 운송하는 물류망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내에서 자동차의 차량용 가스연료 설비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6월에는 개조 요청 건수가 3월과 4월에 비해 35%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가스연료 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대기줄이 앞으로 3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실을 러시아 언론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는데 이런 작업을 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며 자동차 개조와 필요한 장비 설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개조 작업을 하는 서비스 업체들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휘발유 사정이 어려워 러시아인들이 가스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가스로 전환하면 차량의 출력이 떨어진다는 것. 둘째, 차량을 훨씬 더 자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셋째, 차가 더 빨리 망가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러시아 선전 매체 그란다가 국경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주유소에서 줄을 서 있는 영상을 집중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주유소, 특히 전선과 국경 근처의 도시들에 있는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러시아인들의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게 하고, 봐라, 우크라이나인들도 똑같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하다 라고 말하려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줄 서는 사람이 여러분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크라이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전부이고 러시아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러시아인에게는 정상적인 삶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웃이 더 나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인의 유전자 코드입니다. 이웃이 더 나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웃이 더 잘 살면 그건 나쁜 일입니다. 그는 스스로 발전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삶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웃이 더 나쁘게 살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은 삶의 수준에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고 불평하는 러시아인의 비율이 2026년에 2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갤럽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인용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직후 러시아가 키이우를 점령하기를 기대했을 때였습니다. 며칠 만에 러시아인들의 역구인들의 여론이 국기 아래 결집했고 사람들은 삶의 많은 측면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4년 반이 지난 지금 비관주의가 처음에 낙관주의를 밀어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에 대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도시들은 매일 무인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 스스로의 평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공식적인 로스타트 수치보다 2.5배나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인들의 군대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관측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쟁이 러시아인들의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크렘린은 경제가 정상이라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정유공장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내 연료 위기의 규모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국가두마 가족보호위원장 니나 아스타니나가 밝혔으며 다음은 그녀의 인용문입니다. 왜 책임있는 부총리는 정유 공장의 거의 3분의 1이 가동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도 다른 관련 부총리들과 장관들도 이와 관련해 비상조치를 도입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나라가 빵 없이 남게 될 수도 있는데 국제 제재 상황에서는 그게 죽음과도 같은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겠죠? 사실은 러시아 남부 지역의 농업인들이 얼마 전부터 디젤 연료 부족을 호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확철을 앞두고 연료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고도 불평합니다. 곧 수확이 시작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농업인들에게는 정말로 디젤 연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 불평하고 있습니다. 디젤 연료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 결과 중앙 러시아의 정유 작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정유 공장 가동률이 2009년 이후 최저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연료 판매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도 포함됩니다. 이와 동시에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공급 차질, 비어있거나 문을 닫은 주유소에 대한 불만이 러시아 연방 85개 지역에서 접수되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은 앞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인프라 공격이 문제를 일으키고 연료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용하자면 모든 손상된 시설이 꽤 빠르게 복구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제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러시아인들에게, 그리고 감히 입을 열어 오늘 키이우에 날아든 것이 보복 공격이라고 댓글에 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자 구글이나 다른 검색 엔진에서 인과관계를 검색해 보세요. 구글을 잘 안 쓰셔도 아무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공지능이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겁니다. 바로 그 더러운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고 돈바스로 침공했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침략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는 모든 일은 바로 반격입니다. 러시아가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침략 행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끝. 러시아가 하는 모든 일은 침략 행위입니다. 결코 대응 조치가 아닙니다. 대응 조치란 우크라이나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거나 우크라이나가 먼저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를 점령했다면 그때 러시아의 모든 행동은 대응 조치나 자기 방어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는 침략자입니다. 그것도 매우 야만적인 침략자입니다. 평화로운 도시를 폭격하고 주택과 병원 등에도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8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 우크라이나가 8년간 돈바스를 폭격했다는 말을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사실이라 해도요.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폭격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곳은 주권 국가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만인과 미개인들이 그곳에 쳐들어와서 억지를 부리며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료 위기가 이미 러시아 지역의 주유소 가격을 미국보다 더 높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 연방의 12개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AI-90이 휘발유 가격이 미국의 같은 종류보다 더 비쌉니다. 미국에선 그걸 레귤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통계청의 통계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레귤러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리터당 1달러입니다. 이는 6월 29일 기준 중앙은행의 공식 환율로 78.32루블에 해당합니다. 그쪽에 6월 29일까지 최신 데이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지역에서는 연료 가격이 이미 리터당 80루블에 가까워졌거나 심지어 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캄차카에서는 휘발유가 이미 리터당 85.5루블입니다. 다게스탄에서는 거의 90루블이고 체첸에서는 90루블을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투바 공화국에서는 97.5루블입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가격입니다. 한편 실제 휘발유 가격은 예를 들어 점령된 크림반도에서는 공식 통계에 발표된 가격보다 몇 배나 더 비쌉니다. 가격은 리터당 200루블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공식적으로 살 수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살 수 없다면 암거래 성액에서 훨씬 더 비싸게 사야 합니다. 또한 유가가 세 번째 연속 세션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간접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한 후 이 협상은 호르무즈 해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미 배럴당 7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산 우랄 원유 가격이 50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렘린에게 석유로 인한 초과 이익이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분석가들은 유럽 지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에서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정찰하기 위해 그림자 한 대의 유조선을 동원했으며 이는 방공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국제전략연구소 분석가들이 내린 것입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러시아 무인기가 나토 10개국과 아일랜드 영공에 진입한 사례가 144건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경우에는 대형 공항이 폐쇄되는 등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등록된 러시아 무인기 발견 사례의 약 절반은
군사시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들은 미국의 핵폭탄 저장소와 프랑스의 잠수함 탄도미사일 기지 등 여러 전략적 시설 상공에 출현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러시아 연방이 유럽 상공에서 무인기를 활용하는 대규모 캠페인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 목적은 지도를 작성하고 미사일, 폭격기, 전투기와 같은 더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유럽의 방공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저고도로 비행하고 느리며 크기가 작은 기체, 특히 드론과 같은 소형 기체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서 인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관련된 선박들과 그들의 그림자 함대가 드론의 신호를 발사, 가로채거나 중계하는 해상 플랫폼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론 침입을 겪을 유럽 국가들, 예를 들어 독일,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등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에 묻는 것을 주로 피하려 했지만 그 연관성은 명백합니다. 유럽의 대응 평가는 고르지 않고 단편적이며 범인을 밝히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종종 대응 조치도 불균형적입니다. 그리고 분석가들에 따르면 지중해에서 드론 활동이 없는 것은 주로 이 지역의 더 발전된 역량, 특히 해상 감시와 미국 잠수함의 활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이동하는 것, 더군다나 드론을 띄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들이 발트해에서처럼 자주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공동 저자인 루이스 번은 일부 정부가 이런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마치 이 모든 것을 잊은 척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26년 초의 유럽 국가들, 특히 프랑스가 러시아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정지시키고 검문하기 시작했을 때 드론 관련 사건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드론을 발사하는데 이 유조선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 선박들이 수색과 검문을 받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최근 지중해에서 그림자 유조선을 억류하고 수색하기 위해 군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그리고 이미 이런 선박들을 약 10척이나 공격한 우크라이나는 유엔에 공식적으로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을 합법적인 군사 목표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유럽인들이 비록 조용히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선단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독일에서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테러를 조직한 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이자 유일한 용의자가 법정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50세의 우크라이나 국적자입니다. 독일 연방검찰은 그가 민간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는 국제형사법상 전쟁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용의자는 의심되는 폭발물을 사용한 폭발 사건을 조직하고 시설을 파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세르게이 K 대략 2015년까지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 일했던 그는 7명으로 구성된 그룹을 이끌었고 이들은 2022년 9월 발트의 해저가스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여름말 피고인은 4명의 전문 잠수부, 폭발물 전문가, 그리고 선장과 함께 임대한 요트 안드로메다를 타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팀은 약 80m 깊이에서 고성능 혼합물인 헥소겐과 옥토겐으로 만든 여러 개의 폭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9월 26일 3개의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이 동시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리겐 섬의 겨울 정박지에 있던 안드로메다호에서 헥소겐과와 옥토겐 혼합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옥토겐은 군에서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 샘플들은 파괴된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에서 채취된 것들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요트에서는
지문,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검은색 티셔츠, 야구 모자, 보온병, 그리고 사용된 커피잔 몇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연방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부대 그룹에 소속된 것으로 의심받는 7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시작한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전사했습니다. 수사에 따르면 테러가 발생했을 당시 세르게이 K는 지난해 11월부터 독일에서 구금 중이었으며 그의 군인 신분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2025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휴가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독일 연방사법재판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K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정예부대에서 장교 계급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문에는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폭파가 외국 정부의 의뢰로 실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전은 정보기관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보기관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러한 작전에 대한 책임은 TU의 국가기관들이 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성명에서 독일 검찰은 폭발을 지시한 주체가 인용하자면 우크라이나의 국가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따르면 키이우의 명령에 따라 공범자들이 폭발을 저질러야 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을 완전히 중단시키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무역에서 얻는 수익으로 군사 행동을 자금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입니다. 세르게이 K 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그게 옳은 선택입니다. 저는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협상이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